밖에 나오니 길가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발끝이 시리고 차가운 공기로 제 폐마저 얼어붙는 듯했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저는 견딜만 했습니다. 제게 고통은 익숙하니까요. 정말 문제는 고사리만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있는 제 딸이었죠. 아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고사리만한 손으로 저를 꼭 잡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못난 아빠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조만간 연락 올 거니까. 저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자마자 사업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넣었죠. 우와, 역시 아빠야. 아빠는 슈퍼맨이야. 하지만 제 휴대전화의 알림음은 전혀 울리지 않고 있는 상태였죠. 사업할 때 만났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넣어봤지만 그 누구도 답장을 주지도 않았죠. 아예 읽지도 않았다면 양반이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읽고 나서도 아예 씹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입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월세 낼 돈도 없어 쫓겨났는데 그때 인맥들마저 저를 외면해버렸으니까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 손을 잡고 있는 제 딸을 보고서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죠. 정말 괴롭지만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만 믿고 따라와. 응. 저는 전 재산을 털어 택시를 잡고 이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죠. 여기 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 아니야? 딸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두려운 모양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제 딸 아이가 외가에서 무슨 짓을 당했는데 말이죠. 저도 여기 오기는 죽기보다 싫었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03호 앞에 섰죠. 아빠, 여기 싫어. 너무 무서워. 그냥 다른 데 가면 안 돼? 딸 아이가 손을 벌벌 떨었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1803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신발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성분이 나오셨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는지 여성분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바로 전 장모님이셨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로? 저는 그녀를 본 순간 잠깐 여기 왔던 목적마저 잊어버렸죠. 몇 년간 못 배웠는데 그 미모는 방부제를 맞은 듯 그대로이셨죠. 정말 40대이시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셨습니다. 관리를 어찌나 잘하셨는지 제 동년배 여자들이랑 비교해도 주름도 없으셨고 피부도 탱탱하셨죠. 그 일만 아니었다면 장모님의 옆에는 장인 어른이 아니라 아마도 내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일을 만든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그 일만 아니었어도.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 말입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자 의아하게 쳐다보시며 말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에 아차 싶었죠. 제 허벅지를 꼬집으니 정신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지낼 곳이 없어서 잠깐 장모님의 집에서 제 딸과 같이 지내도 되겠냐고. 하지만 차마 그 말이 나오지가 않았죠. 그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제 딸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원망하는 건 당연했죠. 제 딸 때문에 그렇게 금쪽같이 키웠던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말입니다.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집에서 재워줄 리가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염치가 없는 부탁이었죠.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잠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리더군요. 잠깐만. 장모님은 저와 제 딸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말하셨습니다. 들어와. 네? 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철천지 원수를 집에 들이겠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네 지금 힘든 상황 아닌가? 잠시 쉬다 가게나. 아마 장모님께서는 지금 제 상황을 알고 계신 듯했죠. 하고 있던 사업이 망하게 되어 동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 신세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저런 호의는 제게 너무나도 필요했죠. 지금 당장 장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저와 제 딸은 밖에서 얼어 죽을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싫어하시던 장모님이 갑자기 왜 자기 집에 들어오시라는 건지 말입니다. 혹여나 제 딸에게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 불길한 예감도 들었죠. 팔 아픈데 안 들어올 건가? 장모님은 계속해서 문을 잡고 계셨죠. 저는 제 딸의 손을 꼭 잡았죠. 들어가자. 아빠, 그치만. 아빠만 믿어. 아빠가 지켜줄게. 저는 떨리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죠. 어차피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밖에서 얼어 죽을 테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방 3개가 보이더라고요. 한 개는 안방, 한 개는 창고방, 한 개는 화장실 쪽에 붙어있는 침대도 없는 작은 방. 예전 상견례 때 봤던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 제 옆에 아내가 없다는 점이지만. 그럼 쉬게나. 네, 감사합니다. 저와 제 딸이 가야 할 곳은 분명했죠. 화장실 쪽에 붙어있는 작은 방이었죠. 저와 제 딸은 손을 잡고서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장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는가? 당연히 이쪽 방을.
저는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그러자 장모님께서 안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시더라고요. 저쪽에서 편하게 쉬어. 저뿐만 아니라 제 딸의 눈도 휘둥그레졌죠. 그야 당연했죠. 그렇게 좋은 안방을 저희를 위해 내주신다니요. 마침 남편이 외근 나가서 안방 혼자서 쓰기 너무 적적했는데 자네들이 쓰게나. 한사코 거절했지만 장모님께서는 저희를 안방에 들이시더라고요. 대체 왜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죠. 장모님이 저와 제 딸을 위해서 이 방을 내주실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모르겠으니 말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장모님과 저는 사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저와 장모님 사이를 질투하실 정도로 서로 왕래가 많았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사이에 묘한 기류도 흘렀었죠. 제가 혼자서 장모님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장모님도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서로 끌림은 있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니 말입니다. 바로 아내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오묘한 기류가 흘렀었죠.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에 제 딸이 입술을 달싹이며 그러더군요. 아빠, 엄마 그렇게 된 거 나 때문이야? 아차 싶었죠. 제 굳은 표정 때문에 딸이 걱정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게 왜 우리 딸 때문이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제서야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딸 때문에 제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도 상당히 관계가 멀어졌죠. 아니 그냥 멀어졌다 수준이 아니라 저를 원망하고 계실 게 분명했죠. 저도 아내의 죽음에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아직까지도 화목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혹여나 장모님이 들어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말이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현재 시간은 아침 7시 이제 슬슬 출근할 시간이었죠. 마침 장모님도 지금은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시기에 지금 나가면 마주칠 일도 없었죠. 저는 자고 있던 딸을 깨웠습니다. 이제 가자. 저는 딸의 손을 잡고서 안방을 나섰죠. 그런데 안방 문을 나서자 의외의 인물을 마주쳤죠. 바로 장모님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시간은 아침 7시여서 한참 꿈나라에 계실 시간이셨는데 일어나서 요리를 하고 계셨죠.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불고기에 계란말이에 군침이 잔뜩 도는 음식들이 있었죠. 침이 꿀꺽 삼켜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먹은 음식이라고는 편의점 햄버거가 전부였으니까요. 아마 회사에 출근해서도 제대로 된 밥은 못 먹고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때울 게 뻔했죠. 장인어른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돌아오셔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실 테니 말입니다. 정말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장모님, 그러면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꾸벅 인사를 드리고 가려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는가? 네, 그야 당연히 출근을. 잠깐만 기다려보게나. 거의 다 되었으니 말이야. 그에 저는 장모님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렇게 정성스레 한 요리를 도시락통에 담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의 도시락은 상당히 컸고 한 개는 꽤나 작은 사이즈였죠. 이거 들고 가게나. 장모님께서 저와 제 딸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셨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셨던 이유가 저와 제 딸을 위해서였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그건 제 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빨리 받아. 팔 아프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선 주신이 받긴 했지만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죠. 제가 도시락을 받자 장모님은 오묘한 표정을 지으시며 씩 웃으시더라고요. 의도를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제 딸은 꾸벅 인사를 드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량을 탔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해준 차였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영어 오디오를 틀었죠. 요즘 영어 공부가 영 부족한 걸 느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참이었으니까요. 저는 지방대 출신이었기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만 저 같은 지방대 출신은 저러니까 지방대를 나왔지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제가 취직한 회사는 이름 있는 대기업이었기에 더더욱 열심히 해야만 했죠. 지방대 출신을 뒤집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라디오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제 머릿속은 장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도시락에 무언가 이상한 걸 타셨나? 아니 그러면 너무 쉽게 범인이 특정되죠. 만약 복수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조용히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혹여나 그게 아니라면 설마 딸에 대한 마음이 풀린 건가?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확실한 결론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그에 갑자기 딸이 고사리만한 손으로 제 팔목을 붙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빠, 도착했어. 어느덧 회사 앞에 도착했더라고요. 정신이 팔려서 그것도 인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회사에 내려서 딸을 회사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서는 출근을 했죠. 사실 제가 이 회사를 다니게 된 데에는 이 회사 유치원이 컸죠. 제가 발령받은 부서는 연구개발팀이었죠. 대기업 내부에서도 학벌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죠. 전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석사, 박사 출신들도 꽤 있었죠. 그에 비해 저는 학사 출신의 지방대 그들과 저는 엄청난 차이가 났죠. 하지만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었죠. 제 실력만큼은 정말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로 인해 사업으로 꽤 성과도 냈었고요. 7층에 도착하니 저희 부서가 보이더라고요. 모두들 처음 보는 저를 보고서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신입인가?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그야 저는 회사 신입치고는 나이가 많긴 했으니까요.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 최민호라고 합니다. 그래도 씩씩한 제 모습을 보고서는 첫 인상이 나쁘지는 않았는지 제게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 지내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그보다 너 학교는 어디 나왔어? 역시 우리 부서에 들어왔으니까 한국대학교겠지? 한국대학교는 저희 나라 최고의 대학교이니까요. 이 부서에는 그 대학교 출신이 대부분이고요. 저도 당연히 한국대학교 출신이라 생각한 모양이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니 그러면 다른 인서울 명문대들의 이름을 나열하더군요. 저는 거기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어느 대학인데? 상당한 의아함을 느낀 듯 했죠. 원래 연구 부서에는 명문대 출신들만 들어오니 말입니다. 저는 그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온 지방 대학을요. 그러자 그들이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렇다면 박사 학위는 땄겠지? 아니요, 학사 출신입니다. 그의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방대 학사 출신인데 대체 어떻게 우리 연구 부서에 들어왔는지 말입니다. 그 뒤로는 아예 저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그래도 티를 내진 않았죠. 은연중에 무시하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몇몇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탕비실을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 지방대 학사 출신이 어떻게 연구부에 들어온 거야? 어디 연줄이라도 있는 건가? 연줄이 있을 리가 있나. 그렇게 늙어서 들어왔는데 그냥 운빨로 붙었겠지. 아니면 불쌍해서 뽑아줬거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내쫓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마 탕비실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모멸감이 들었죠. 제 사업을 하며 사장 소리만 듣다가 이런 경험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들의 반응은 당연하긴 했습니다. 그들이 몇 년을 뼈 빠지게 해서 이룬 성취를 저는 그냥 낼름 먹은 것처럼 보일 테니 말입니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실력도 있지만 그들이 그걸 알 리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당연했죠. 지방대 학사 출신이 낼름 들어와서는 자기랑 똑같은 직급이라니 만약 제가 운영했던 회사에 대해 안다면 반응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그걸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죠. 그러던 중 한날에는 조용하던 저희 부서가 시끌시끌해지더라고요. 진짜 니들 이거밖에 못해? 저희 부서의 팀장 격인 책임 연구원, 즉 저희 부서 팀장님이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당장 내일 이거 제출일인데 지금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잖아. 말을 들어보니 원래 내일까지 끝내야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아직 반도 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팀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을 뿐이죠. 이번에 해결 못하면 내년에 우리 부서 예산 대량 삭감될 텐데 정말 감당할 수 있어? 그에 모두들 대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내 팀장님과 제 눈이 마주쳤죠. 다른 이들에게는 분노의 눈빛이라도 보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죠. 애초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저는 별 아랑곳하지 않고 팀장님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내 앞에 섰죠. 그러자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네. 빨리 말해. 시간 없으니. 그 프로젝트 내용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팀장님이 픽 웃더라고요. 한국대 나온 내 후배 위촉 연구원들도 못하던 걸 지방대 학사 출신인 네가 하겠다고. 뭐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 못하겠지만 다른 녀석들보단 나을 겁니다. 그의 다른 사람들 모두 깔깔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엄청 우스워 보였겠죠. 지방대의 학사 출신이 한국 최고의 명문대인 한국대학교 박사, 석사 출신들도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하겠다니요. 원래 너한테 이거 볼 권한도 없는 거 알지? 아직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에게는 보안 때문에 보여주지도 않는 문서였지만 팀장님은 제게 프로젝트 서류를 건네주더라고요. 자, 여기. 저는 팀장님을 힐끔 봤죠. 저를 믿는 신뢰의 눈빛이 아니었죠. 한번 망신 제대로 당해보라는 식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젝트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죠. 그걸 보더니 팀장님이 픽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거 읽을 수는 있나? 아마 지방대의 학사 출신인 제가 이해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제 사업까지 차렸던 사람인데 당연하죠. 비록 끝은 안 좋긴 했지만. 네, 뭐 어렵진 않네요. 그의 팀장님이 픽 웃더라고요. 아마 허세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그러면 한번 설명해봐. 에이, 팀장님 너무하신다. 그의 부서 사람들이 낄낄대더라고요. 아마 저를 놀리고 싶은 눈치였죠. 그에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 뒤로 저는 유창한 설명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냥 분석이 아니라 거기서 정확하게 본질만 꼭꼭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의 팀원들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심지어 팀장 녀석도 의외였는지 저를 보는 눈빛이 변했더라고요. 뭐 아예 모르지는 않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림없는 거 알지? 그 정도야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고. 그건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은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긴 했으니까요. 그걸 아는 거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정말인가? 네. 그의 팀장님의 눈이 가늘어지셨죠. 여전히 못 믿으시는 눈치셨습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라면서요. 그러면 내일까지 해야죠. 그의 팀장님이 박장대소를 터뜨리시더라고요. 한국대 석사, 박사 출신들도 못했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면서 말이죠. 그거야 결과로 증명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그 사람의 실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의 팀장님의 눈이 가늘어지셨죠. 아마 제대로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한국 최고 명문대인 한국대학교를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팀원들도 일부러 한국대학교 출신들만 주로 뽑으셨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하자 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서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프로젝트를 맡길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좋아, 그러면 내일까지 해서 내 자리에 가져다 넣어. 팀장님이 이빨을 꽉 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걸 빌미로 저를 이 팀에서 쫓아내시려는 생각이셨겠죠. 아직 수습기간이니 이걸 빌미로 자르기도 엄청 쉬울 것이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야근을 하기 시작했죠. 항상 사업할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오랜만에 피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몰입했습니다. 다 끝냈다. 이제 다 끝내고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죠. 그때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홀몸이 아니었죠. 제 딸 수정이가 유치원에 있을 텐데. 저는 급히 그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죠. 하원 시간이 끝나서 불 꺼진 유치원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서 도착한 유치원에 수정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퇴근하신 선생님께 전화해보니 할머니 한 분이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보내주신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서는 손, 발이 벌벌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밖으로 뛰쳐나와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딸에게 벌어질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뒤덮었죠. 하필이면 금요일이라 그런지 차도 너무 막히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5만원권을 기사님에게 던지고 잔돈도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제발 띠링. 엘리베이터 도착음과 동시에 저는 1803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었죠. 다행히도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거실로 뛰어갔죠. 그리고 펼쳐진 의외의 상황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딸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먹여주고 계셨죠. 딸도 조금 당황한 눈치였죠. 할머니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의 장모님이 저를 보시며 말하시더라고요. 왔는가? 자네도 앉아서 먹게나. 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죠. 거기에는 진수성찬이 잔뜩 차려져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원래 요리사들이 집에 오면 요리에는 손도 안 대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모님도 집에 들어와서 요리하기를 죽도록 싫어하셨죠. 요리라면 직장에서 너무해서 질렸다면서. 아, 말도 없이 딸을 데려와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는 일하던 중에 연락하면 엄청 싫어하지 않나.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던 도중에 몰입이 깨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에 애초에 휴대전화도 다 꺼놓는 상태니까 말입니다. 자네도 어서 들게나.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딸을 싫어하시던 분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다니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군. 장모님은 피곤하셨는지 하품을 쩍 하시더라고요. 그야 지금은 꽤나 늦은 밤이니 피곤하실 만했죠. 아침에 저희 도시락을 챙겨주시느라 일찍 일어나시기도 했고요. 그러면 나는 먼저 들어가 보겠네. 맛있게 먹게나. 그 말을 하시고서 기지개를 쭉 펴시고서는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걸어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딸도 갑자기 이렇게 변한 장모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원래 지내던 안방까지 내주신 것도 모자라서 제 딸 아이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내가 죽고 나서
정말 평생의 원수라도 보듯 저와 제 딸을 쳐다봤는데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했죠. 저기 장모님. 그의 장모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죠. 그의 장모님은 저와 제 딸을 번갈아 보면서 오묘한 표정을 지으시며 씩 웃으시더군요. 별거 아니니 그렇게 감사해 할 필요 없네. 그 말을 하시고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죠. 장모님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고마운 게 사실이니까요. 만약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아직도 불이 꺼진 유치원에서 외롭게 홀로 남아있을 테니 말입니다. 딸, 아빠가 오늘 못 데리러 가서 너무 미안해. 오늘 너무 힘들었지? 아니야, 오늘 전혀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좋았어. 오늘 할머니가 나랑 레고 가지고 엄청 놀아줬어.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도 엄청 맛있는 거 해주시고 오늘 너무 좋았어. 딸에게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내가 장모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출근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악감정이 사라져 버리신 건가. 그런데 출근하며 온 문자 메시지에 제 표정은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빠, 왜 그래? 저는 황급히 딸의 눈을 가렸죠. 바로 장인어른에게서 온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자네 딸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구만. 자기 엄마를 죽이고서 말이야. 언젠간 업보를 받게 될 거야. 각오하고 있게나. 왜? 아빠 무슨 일인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기에는 지금 손이 축축해, 아빠. 얼마나 긴장했는지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딸을 유치원에 보냈죠. 명확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해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승진을 해야만 했죠. 지금 직급으로는 사업대 진 빚을 갚기도 버거웠죠. 빨리 승진을 해야만 돈을 모아서 장모님 집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승진이 제 급선무였죠. 하나 걸리는 건 여기 대기업은 학연을 상당히 따져서 한국 대학교끼리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다른 명문대 출신도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딱히 상관없는 일이었죠. 저에게는 그걸 다 뒤집을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모두들 모여서 웅성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가니 팀장님이 제가 올렸던 보고서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변 직원들이 말하더군요. 팀장님, 시간 아깝게 그걸 왜 읽고 계십니까? 어차피 그런 지방대가 올린 내용이래봤자 뻔할 건데. 하지만 팀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그 프로젝트 내용을 쭉 보고 계셨죠. 보고서 내용이 너무 형편없어서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팀원들이 킥킥대며 비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부서 내부로 들어가자 팀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는 말하더라고요. 팀장님이 아직 너 발견 못했을 때 빨리 조퇴해. 팀장님이 만약 너 보는 순간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실 텐데.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팀원들 모두 팀장님을 보고서는 얼어붙었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빤히 응시하고 계셨거든요. 직원들의 표정이 모두 굳었습니다. 이내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팀원들 모두 이제 모두 끝났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너 뭐야 대체? 팀장님이 떨리시는 목소리로 말했죠. 직원들 모두 다음에 이어질 말에 저를 보며 애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팀장님의 말을 듣고서는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너 진짜 이걸 풀었잖아. 너 대체 뭐야? 엄청나게 떨리시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표정도 상당히 고양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야 이걸 정말로 풀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신 모양이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걸 진짜 풀었다고? 팀장님이 저러시는 거 처음 보는데.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이거 진짜 네 손으로 푼 거야? 그런데 조금 의심을 하고 계신 듯 했죠. 혹여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지 하고 말이죠. 주변 팀원들도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기들끼리 수군대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저는 제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은 과정부터 해결 과정까지 완벽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팀장님은 입을 쩍 벌린 채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시더라고요. 할 말을 잃으신 눈치였습니다. 이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죠. 너 진짜구나. 저를 보며 환희에 가득 서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너 덕분에 우리 부서 예산 내년에 삭감되지 않겠다. 엄청나게 기쁘신 모습이었죠. 저도 엄청나게 기뻤죠. 이렇게 실적을 계속 쌓으며 인정받는다면 한국대 출신이 아닌 저도 승진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프로젝트가 사내에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회사 내부 커뮤니티에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연구 이 팀이 이렇게까지나 실력이 있었냐면서. 왜냐하면 저희는 연구 부서 중에서는 가장 꼴등의 실적을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서들 모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니 놀랄 수밖에요. 저희 부서의 승승장구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다른 연구 부서들도 풀지 못하는 연구들을 저희 부서들은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제 동기들이나 팀장님 모두 연구를 하다가 막히면
저를 찾아왔고 저는 엄청나게 몰입해서 그걸 해결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걸리는 건 있었습니다. 매번 해결해낸 프로젝트에서 제 이름만 빠져 있었던 거죠. 저희 부서 다른 사람들 이름은 전부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하루는 불안해서 물어봤죠. 조금만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민호 씨 미안. 이해 좀 해줘. 우리 윗 양반들이 워낙 깐깐해서 나중에 올려줄게. 그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괜히 여기서 대들었다가는 재계약을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 딸이 다니는 회사 유치원도 다니지 못하게 되죠. 무엇보다 계속 장모님의 집에 계속해서 살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해야 했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처음에는 하다가 정말 막히는 부분만 저에게 들고 왔었는데 어느새인가부터는 조금만 껄끄러운 부분을 만나도 제게 들고 왔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부서 업무는 거의 제가 다 처리하고 있었죠. 너무 부당하다 느껴 팀장님에게 말하니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네? 팀원들은 모두 자네가 재계약하길 바라고 있어.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는 한국대 출신이외 대학이 재계약한 게 손에 꼽지. 그러니 그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되묻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성과를 이뤄야만 네가 재계약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의 고개가 끄덕여졌죠. 여기 한국대 출신이 아닌 연구원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압도적인 실적은 보여줘서 찍어 눌러야만 재계약이 가능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그러려면 프로젝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데 저는 항상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 아기가 맞지 않았죠. 저를 위해 그렇게 일감을 몰아준다면 프로젝트에 제 이름만 적어야 할 텐데. 제 이름만 있기는커녕 제 이름은 항상 빠져 있었죠. 하지만 차마 여기서 그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혼자서 부서의 거의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죠. 팀원들은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퇴근 시간이 되면 저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가고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저는 애써 잊었습니다. 팀원들이 내 재계약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정말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꼭 승진을 해서 독립을 해야만 제 딸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면 재계약 발표와 승진 발표가 나는 날이었죠.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들기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무조건 될 거니까. 팀장님뿐 아니라 팀원들 모두 저를 보며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죠. 무조건 될 거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느끼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야만 하죠. 오랜만에 일찍 퇴근을 했죠. 손에는 딸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치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제 딸이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럼 우리 딸 기대해. 드디어 내일이면 재계약뿐 아니라 승진을 해서 그렇게 원하던 독립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딸도 오랜만에 제 기쁜 표정을 봤는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 가만 생각해보니 그간 너무 치열하게만 사느라 이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한시름을 놔도 되는 시점이었죠. 딸을 먼저 재우고 저는 잠깐 식탁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음성이 들리더군요. 자네 무슨 일 있는가? 바로 장모님이셨습니다. 분명 오늘은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무슨 일이 있을 리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있어서는 안 되죠. 드디어 내일 그토록 바라던 재계약과 동시에 승진을 하는 날인데요. 정말 너무 기쁜 상태입니다. 제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제 딸도 오랜만에 제 기쁜 모습을 봐서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제 기분 상태는 지금 최고였죠.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유심히 보시다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오셔서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잔하겠나? 축하주입니까? 그의 장모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까지 억지로 속일 필요는 없네만. 무언가 제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았죠. 제 딸도 못 알아본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프로젝트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재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 나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패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걸 잘 숨긴 줄 알았죠. 그야 누구도 못 알아봤으니까요. 심지어 제 딸마저도 말이죠. 하지만 장모님은 말없이 제게 소주를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러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나에게 말하게나. 내가 도와줄 테니 말이야. 정말 아무 일 없습니다. 장모님은 사실 제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 듯 했지만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행이네. 다만 힘들면 나에게 말하게나. 자네 하나 도와줄 여력은 있으니 말이야.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예전과 똑같이 제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안방으로 향했죠. 딸은 먼저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제 기쁜 표정을 보고서는 자기도 기분이 좋았는지 행복한 표정으로 잠에 들었더군요. 저도 딸의 옆에 누워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딸과 푹 잤습니다. 그리고 기쁜 심정으로 출근을 했죠. 그야 당연히 기뻐야죠. 저는 회사 벽에 붙은 대자보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재계약된 사람과 승진된 사람이 있었죠. 당연히 저는 둘 다 해당되겠죠. 기쁜 심정으로 대자보를 봤지만 제 표정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설마 싶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있었죠.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제 이름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었죠. 그 실적이라면 무조건 승진이 확정적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인사과에 찾아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처음에 대답도 하지 않던 그들이 제가 끈질기게 매달리자 답해주더라고요. 위로 올라온 프로젝트들 중에 제 이름이 없어서 실적이 아예 없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재계약 못 시켜준다고요.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부서에서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거라고.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들 입장에선 당연했죠.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승진과 재계약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제가 했던 성과의 반도 못 낸 직원들은 재계약뿐만 아니라 승진까지 했었죠. 평소에 이성적이던 저도 지금만큼은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걸어 당장 제 부서로 갔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보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민호 왔나?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말했죠. 그의 팀장님은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잠시 나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 못할 말이냐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같이 나가려고 하던 팀장이 이내 한숨을 푹 내쉬며 제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좀 주제를 알고 깝쳐.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그간 그렇게 제게 잘해주시던 팀장님이 저런 말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너랑 동급이 아니잖아? 지방대 학사졸 주제에 게다가 우리보다 먼저 승진을 하겠다고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그 뒤로 믿을 수 없는 말을 제 귀에 대고 하더군요. 정말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정말 정신을 잃은 사람 마냥 멍하니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죠. 너무 큰 스트레스에 제 뇌가 전원 버튼을 내린 듯했죠.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 앞이더군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저의 이상한 눈빛을 보자 내쫓으려 하더군요. 잠깐 기다려봐. 그런데 안에서 장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내 저를 빤히 바라보시다가 말하셨습니다.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의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단 한 번도 영업시간을 어기신 적 없던 분이셨기에 모두들 당황한 눈치였죠. 심지어 암수술을 하고도 당일에 출근하실 정도로 철저하신 분인데 말입니다. 그의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 나가더군요. 이내 장모님과 저 단 둘이서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못할 말이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할 말도 아니었죠. 분명히 어제만 해도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이렇게 찾아온 제 자신이 정말 너무 초라해 보였죠. 나한테 말해보게나 내가 도와준다고 했지 않은가. 사실 장모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해결책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께 말씀을 드려봤자 해결될 일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누구라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안고 있기에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제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사업 때 만난 친구들은 제가 망하자 전부 연락이 끊겼고 제가 결국 알고 그나마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장모님밖에 없었죠. 저는 그에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내가 했던 게 모두 다른 팀원들의 공으로 낼름 돌아갔고 결국 재계약에 실패했다고요. 그의 장모님은 모든 말을 들으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너무 뛰어나서 문제야. 네? 그의 장모님은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죠. 이내 장모님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질투심이었죠. 지방대 출신인데 여기 들어와서 자기와 동급이 된다는 걸 그들은 부정했죠. 그러면 그들의 지금까지 한 노력이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부정하던 그들도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인정은 이내 두려움으로 변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자기는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회사에 환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겨우 그런 그릇들 뿐인 게지. 역시 자네는 자네 사업을 해야 하네. 장모님께서 넌지시 던지시는데 처음에는 비꼬는 말로 느꼈죠. 저는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사업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데 다시 사업을 하다니요. 게다가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하루 깨 있는 시간 전부를 일에만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유치원 같은 곳도 없고요. 그의 장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원해 주겠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뿐 아니라 제 딸을 맡아주겠다니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딸을 싫어하시던 분이 말입니다. 그의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왜 제 딸을 봐주신다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를 왜 도와주신다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짐짓 고민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죠. 그간 자네와 자네 딸에 대한 못된 짓에 대해 빚을 갚는 거라 생각하게나.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의 장모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제 딸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일은 맞지만 그게 제 딸 탓은 아니었죠. 차라리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그 운전자를 평생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면서 그 원통함을 풀 수라도 있을 텐데. 심지어 의사들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한 상황이기에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제 딸에게 그 원망의 화살이 갔던 것뿐이라고, 그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되면 딸을 잃은 상실감을 온전히 전부 감당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죠. 장모님이 갑자기 도시락을 싸주셨던 것이나 제가 야근할 때 대신 아이를 봐주던 것이 말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그렇게 인정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장모님은 정말 진정한 어른이셨죠.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었죠. 아직까지도 장인 어른은 제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그의 장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아직 장인 어른께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으신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그래서는 문제가 있었죠. 지금 장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집은 장인 어른의 집이었죠. 즉, 제 딸을 장모님이 봐주고 있는 걸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 집에서 쫓겨나실 게 분명했죠. 그뿐 아니라 장모님의 재산이라고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식당 하나뿐이었죠. 그것도 직원들 월급 내주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그에 비해 제 회사 창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걸 장모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방법이 딱 하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실 이유는 없죠.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어떻게든 할 테니. 하지만 장모님께서 굳이 제게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무리 그간 죗값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실 이유는 없으니 말입니다. 자네를 역시 속일 순 없겠군. 물론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 자네는 정말 빚 나는 사람이니까. 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건 알고 있네만 사실 예전에 자네에게 마음이 있었네. 그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자네가 처음에 상견례를 와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말했을 때 전부 어이없어 했지. 하지만 자네는 자네가 말했던 걸 하나하나 정말 증명해내지 않았나. 그것도 정말 일에 몰입하면서 말이야. 사실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빛나서 쳐다보기도 힘들었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조금 흑심을 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자네를 봤을 때 예전 눈빛이 없어졌을까 그게 정말 무서웠지만 아직 그 눈빛은 그대로군. 장모님이 씩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자네 꿈을 펼쳐보게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제 전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제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죠. 너무 감사해하지는 말게나. 내가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거니 말이야. 그 뒤로 장모님은 제게 엄청난 거액의 현금을 계좌로 보내주셨죠. 여유가 있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장모님의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아마 이 금액은 장모님의 가게를 담보로 대출해서 보내주신 돈이겠죠. 정말 너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반드시 성공해서 장모님께 보답을 해야 하죠. 그 뒤로 저는 최적의 비용으로 회사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처음 할 때는 몰라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곳에 비용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썼죠. 하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 이미 갖춰진 것을 이용하면 되지만 제가 차린 회사에서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구축을 해나가야만 했죠. 그렇게 정말 하루 종일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눈이 감길 때쯤이면 회사 바닥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바로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저는 직원들을 데리고 올 때 항상 회사 지분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줍니다. 그래야만 성장했을 때 그들도 온전한 과실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동기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처음 들어올 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는지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을 하며 정말 시킨 일만 했죠.
당연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100개를 차리면 99개는 망하니까요. 이 회사만 거기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매번 회사에서 자고 눈 뜨면 자리에 앉고 그런 일상을 반복하며 정말 제가 말했던 말도 안 되는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 걸 보니 그들의 생각도 바뀐 듯 했죠. 저도 야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들이 자처해서 야근을 하기 시작하더니 사장님, 저도 일 좀 나눠줘봐요. 저도 할 테니까. 제가 삼고초려를 하며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들여온 수석 연구원도 제 모습을 보더니 자처해서 야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야근을 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급여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들에게 도는 뒷전이었죠. 어떻게든 이 회사를 성공시켜야겠다는 열망만 있을 뿐이었죠. 정말 사람 운 하나는 너무 좋다 싶었죠. 그 뒤로 저희는 정말 열심히 개발에만 매달릴 수 있었고 이 세상에 전혀 없던 말도 안 되는 효율의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었죠. 이거라면 지금 시장을 먹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모두 제칠 수 있을 정도였죠. 저희 한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율의 반도체를 개발한 것이었죠. 그날 처음으로 저희는 회식을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입모아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자 자기 일에 그렇게 진심인 사람은 처음 본다고. 처음에는 그저 월급만 받으며 대충 살려고 했는데 사장님을 보자 예전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이 난다고요. 자기는 거기서 좌절했지만 사장님은 그러시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셨다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빛나서 자기도 도와주고 싶어졌다고요. 그날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장모님의 아파트에 방문했죠. 그렇게 1803호의 배를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엄청나게 격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딸 잡아먹은 녀석을 여기 안에 들여.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상당히 들어있었죠. 너 지금 이거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잠깐만요, 여보, 진정하고 잠시만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장인어른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죠. 장인어른에게 제 딸은 그저 자기 딸을 죽인 원수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장인어른은 버틸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장인어른의 심정도 이해가 되어 정말 너무 괴로웠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장인어른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지금 반도체 개발이 완벽하게 끝난 상황이고 조만간 다른 회사들과 납품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회사 대표가 구설수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되지 않았죠. 홀몸이라면 모르겠지만 제 어깨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결국 저는 장모님을 뒤로하고 회사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반드시 성공해서 그 누구보다 성공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가 되었을 때 장모님과 제 딸을 데리러 가겠다고요. 저는 그 뒤로 회사에 돌아와서 다른 회사들의 연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난색을 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계약권을 하려면 대표님을 만나야 하는데 대표님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야 당연했죠. 듣도 보도 못한 신생회사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개발했다니 누가 믿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반도체를 들고 제가 그 회사에 방문을 했지만 저는 제지당하고 결국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뭐 이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른 회사들에 찾아갔습니다. 이곳이 유별날 뿐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다른 회사의 반응도 엇비슷했습니다. 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회사와 대표가 직접 미팅하려고 하지 않았죠. 원래라면 여기서 주저앉았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제 어깨에 달린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필사적으로 알아보던 와중 저는 하나의 박람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박람회의 개최 취지는 다양한 바이오들이 와서 신생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초창기의 정체성과 달리 이미 유명한 대기업들의 기술을 뽐내는 장에 불과했죠. 애초에 영세 기업들은 신청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굴지에 꽤 이름 있는 기업들도 여기 다 모인다는 것이고 여기서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기만 한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약을 맺으려고 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계약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개최자는 저희 기업의 이름을 듣자 역시나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 영세 기업을 참가시키면 다른 기업들에게 항의가 들어온다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항의를 했죠. 원래 그 자리가 영세 기업들의 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 아니냐고. 어떻게든 여기 참여하기만 한다면 상황은 아예 역전이 될 테니 말입니다. 저는 여기 반드시 참여해만 했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언론에도 제보하고 민원도 엄청 넣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당연히 참가시켜드려야죠. 예약해두겠습니다. 그 뒤로 저희 회사는 박람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선보여야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볼지에 대해 말입니다. 기술 개발도 끊임없이 하여 기존에 있던 수율보다 오히려 발전시키기도 했죠. 이거면 정말 이 업계 내에서는 적수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보이기만 한다면 사실상 끝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내일이 박람회였죠. 팜플렛을 보니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의 팀장도 오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개발한 반도체를 봤을 때 녀석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더군요.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제게 종이 가방을 건네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일 박람회 가는데 그 차림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제 옷을 봤죠. 정말 일에만 매달리느라 다른 곳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잘 다려진 양복이 있었죠. 저희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고맙다. 그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이면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걸 이룰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내일 발표를 하고 납품 일정 계약만 마친다면 이제 장모님과 딸을 데리러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시켜서 알아보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장모님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고 지금은 가게에서 숙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계약을 모두 성공시키고 장모님을 데리러 갈 겁니다. 드디어 내일 일정만 잘 끝내면 제가 그토록 바라던 걸 이룰 수 있었죠. 저는 내일 양복을 쫙 빼입고 난생 처음 타보는 리무진을 타고 박람회에 도착했죠. 개최 측에서 제게 보내준 리무진이더군요. 그곳에 도착하니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따로 있었죠. 대기업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 사람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해외에서 엄청난 유명한 기업인 안텔의 대표이사였죠. 안텔의 납품건을 따내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는 것이 분명했기에 모두들 그쪽으로 가 있었죠. 거기에는 제 전 회사 팀장 녀석도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넌 여기 어떻게 왔냐? 그에 저는 제 배지를 가르쳤죠. 그에 조금 놀란 눈을 하더니 이내 말하더군요. 하긴 그 나이랑 경력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도 없었을 테니 창업밖에 답이 없었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창업의 끝은 너무 뻔한 거 너도 알지? 비아냥대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텔의 대표 이사님을 향해 걸어갔죠. 그러자 팀장 녀석이 피식 웃더라고요. 이미 거기 사장님 우리랑 계약하겠다고 하셔서 계약서 직원이 들고 오고 있으니까 꿈깨. 녀석은 이번 계약건으로 인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신난 듯했죠. 저는 그냥 무시하고 안텔의 대표 이사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그의 팀장이 옆으로 가서 자기 회사의 계약서를 들이밀더군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 이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사인하려는 순간 제가 펜을 뺏어 들었습니다. 눈을 휘둥그레 뜨신 채로 보셨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스타일은 아니나 지금 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지금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끝장이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저 혼자가 아니라 저를 믿고 같이 인생을 베팅한 팀원들 그리고 제 딸과 장모님들 모두요. 제 어깨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얹어져 있는 상태였죠. 제가 주먹을 꽉 쥐고서는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죠. 그의 보안 요원들이 저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팀장 녀석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냥 놔둬봐. 이번 기회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네. 그 말을 하고 안텔 대표 이사님께 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가 발표한 반도체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 한다고. 어차피 형편없을 게 뻔하지만 이 친구의 성의를 봐서 한 번만 들어달라고. 원래라면 안텔의 대표 이사님은 워낙 바쁘시기에 들어주실 생각도 없으실 테지만 워낙 오래 거래한 회사 직원의 부탁이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녀석은 이내 저를 보며 희죽 웃기 시작했죠. 이번 기회로 제가 얼마나 좌절할지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이건 기회였죠. 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녀석 덕분에 그 기회가 생겼죠. 저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은 안 온다는 걸 인생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으니 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제가 개발한 반도체를 꺼냈죠. 이내 설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하던 팀장의 표정이 점점 굳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갑자기 끼어들어 막으려 했죠. 지금 더 듣는다면 자기 회사가 위험할 것이라고 직감한 듯했죠. 이건 없던 일로 하죠. 저 친구는 저희랑 전혀 관계없는. 하지만 안텔 대표 이사의 표정이 굳었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순식간에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보고 계속 하라게 말하더군요. 이전에 귀찮다는 표정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고 총명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발표를 계속 이어나갔고 발표가 끝난 순간 주위에는 정적이 흘렀죠.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군.
안텔 대표이사의 박수 소리였죠. 순식간에 다른 회사들도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자신과 계약을 하자며. 하지만 안텔 대표이사님께서는 딱 자르고선 말하셨죠. 우리 회사에 독점 계약을 맺는 대신 50%를 더 쳐주겠네. 어떤가? 평생을 매달려 연구한 반도체마저 제 손에서 놓아버렸죠.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안텔과 독점 계약은 정말 꿈에도 못 꾸던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이 없자 대표이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나라 대기업들도 안텔과 독점 계약을 맺은 곳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 아무도 하지 못한 걸 저희 회사가. 정말 너무 기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입도 벙긋하지 못하겠더군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에 제 뇌의 CPU가 고장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안텔의 대표이사님은 무언가 오해를 하신 듯 했죠. 싫다면 어쩔 수 없네만. 저는 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정신이 들더군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대표이사님의 손을 잡았죠. 이제서야 정말 실감이 나더군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로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었죠.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봤지만 너무 아프더군요. 이건 정말 현실이었죠. 정말 살면서 이렇게 기뻐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기뻤죠. 저는 당장 직원들에게 일반 직장인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거금의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남아 돌았죠. 이제서야 드디어 장모님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믿어주신 장모님의 믿음에 저는 드디어 보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저는 새로 산 외제차를 타고 장모님의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간 장모님의 가게는 예전과 많이 달랐죠. 그렇게 많던 직원들도 많이 줄어있더군요. 손님들도 많이 줄어있었죠. 아마 장인어른과 이혼하신 뒤로 집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제 딸을 봐주셨기 때문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듯 하셨죠. 그래서 가게 운영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셨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모님께서 저를 보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왔는가? 예전과 달리 상당히 야위셨죠. 밥도 제대로 못 드셨는지 볼이 패여 있으셨죠. 네, 왔습니다. 그러면 안 깨나? 저와 장모님은 이내 테이블에 앉았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장모님이었기에 너무 반가웠지만 장모님은 그런 여유가 없으셔 보였죠. 대출금을 갚기도 너무 버거우신 눈치였으니까요. 우편을 보니 각종 압류 서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과금 납부를 하라고 온갖 독촉장도 날라오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말게나. 자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나는 자네 곁에 있을 테니. 아마 장모님께서는 제가 찾아오신 이유를 착각하신 듯 했죠. 제가 결국 실패해서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그야 당연했습니다. 기사에 찾아보면 저희 회사랑 그 어느 회사도 납품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기사만 줄줄이 뜨고 있었으니까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이제 슬슬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안텔과 독점 납품 계약을 한 회사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신생 기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기업이 탄생했다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온갖 뉴스들과 기사들에서 도배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타이밍이 되었다 싶어 저는 TV를 틀었죠.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TV를 튼 것에 적잖아 당황하신 눈치셨죠. 대체 이게 무슨...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서는 입을 다무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설마 저 회사 이름은 자네가 대표인... 거기서는 저희 회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안텔과 반도체 납품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죠. 네, 저 맞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 됐다면서. 실패해서 돌아온 줄 알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 꺼낼 수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잘 될 줄 알았다면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어찌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제 티셔츠가 다 젖을 때까지 펑펑 우셨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쯤에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 뒤로 장모님의 독촉장에 납부 계좌에 돈을 넣었죠. 몇십억에 달하는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보다 장모님. 말하게나. 저는 장모님을 빤히 바라봤죠. 저랑 앞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함께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러자 장모님께서 의아하신 표정을 지으시며 말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남자 대 여자로 장모님의 옆에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의 장모님의 얼굴이 화학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장모님도 저에 대한 호감이 아예 없어진 상태는 아닌 듯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나는 없을 거라고. 장모님의 옆에서 평생 있어드리고 싶다고 그의 장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자네에게 호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자네의 앞길은 창창하지 않나.
그 말은 사실이긴 했죠. 이제부터는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여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네로라는 여자 연예인들도 잔뜩 연락이 올 것이고 저는 거기서 새 출발을 하면 되는 것이었죠. 괜히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인생 저당 잡히지 말고 자네의 길을 펼쳐가게나. 그 말을 끝으로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을 잡으려고 하자 그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만약 자네의 마음이 나에 대한 부채의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다시 연락하게나. 저는 그런 장모님을 차마 붙잡을 수 없었죠. 저도 제 마음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장모님과 같이 있으려는 게 단순히 부채의식 때문인지 그게 아니면 사랑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사연이 올라가고 나서 댓글들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